루가오차오 사건 당시 장시성 루산에서 중앙군의 하계 훈련을 주관하고 있던 장제스는 중일 양국군이 충돌했다는 보고를 받자 교활한 일본 놈들이 속셈을 알 수 없는 이상 우리는 그들의 무력 침공에 대비해야 한다. 라고 다짐하며 루가오차오와 완핑현 지역을 담당했던 숭저위안에게 완핑현을 절대 사수하고 빼앗긴 루가오차오 지역을 반드시 탈환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굴령부장 시용창에게는 허난성에 주둔하고 있던 리우즈의 제2집단군 예한 4개 사단을 즉시 출동시키고 시저우에 주둔하고 있던 순리안중의 제26군에게는 스자장과 바오딩으로 즉시 북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어 군정부장인 허잉친에게는 즉각 전국에 계엄령 및 총동원령을 선포하라고 지시했죠. 이렇듯 장제스는 전에 없는 강경한 태도로 이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한 정전협정을 체결했는데도 관동군의 2개 독립여단, 조선군 소속의 제24단과 본토의 3개 사단까지 중국으로 증파시킬 것이라는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그는 왜군은 신의를 중시하지 않는다. 그들의 평화운운은 그저 눈속임일 뿐이다. 상하이 사변 때도 우리와 평화조약을 체결하고도 8시간 후 다시 상하이를 공격했었다. 라며 일본군을 철저히 경계하고 자신의 지시 없이는 절대로 일본군과 협상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내렸습니다. 이에 중국군 수뇌부는 7월 19일 바오딩 인근에 전투기 30대와 보병 30개 사단 약 30만 명에 이르는 병력을 집결시킵니다. 하지만 숭저위안은 장제스의 병력 증강과 협상금지 지침을 묵살해버리죠. 전력 증강이 오히려 일본군에게 공격에 구실을 줄까 우려된다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상황은 안정됐다. 더 이상의 병력 증원은 필요 없다. 라는 허위보고로 장제스의 병력 증강 계획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귀합 병사들에게 베이핑성 내에 설치된 모든 방어시설을 철거하고 평소대로 성문을 열어놓으라고 명령까지 했죠. 심지어 일본군에게 북상 중인 국민당 중앙군을 바오딩 시인함에서 정지시키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러어사변 때만 해도 용감하게 대도대를 지휘하여 일본군 포병 중대를 격퇴하는 등 항일 명장으로 명성을 떨쳤던 숭저위안이었지만 이때에 와서는 일본의 비위를 맞추기에 바쁜 기회주의자로 변신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1935년의 함해협정으로 난징 정부가 허베이성에서 철수하자 허베이성을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고 싶었던 욕망 때문이었죠. 다시 말해 일본의 침략을 빌미로 허베이성에 대한 난징 정부, 즉 장제스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자신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도 일본의 만주 침공과 열하 침공으로 몰락했던 장시량의 전철을 밟는 것일까요? 어쨌든 일본에 파벌이라는 병폐가 있었다면 중국에는 군벌이라는 병폐가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군 대부분의 장군들은 군벌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제후국의 제왕나부랭이를 꿈꾸고 있었죠. 당시 중국군은 군벌의 연합집단이나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독특한 신생군벌인 공산당까지 생겨났죠. 이렇듯 중일전쟁 초기의 중국군은 이기심과 배타심에 찌들어 있던 그야말로 몸집만 크고 우향우 좌향자도 제대로 안 되는 중세 봉건시대의 군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세심히 살펴보면 중국의 역사는 군벌할 거의 역사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황제의 북정, 농민반란, 군벌의 난립, 내전, 이 틈에 일어나는 외부 세력의 침략, 그리고 거대 전쟁까지 이런 패턴의 반복이었던 것이죠.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열독하는 삼국지연의도 탄생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루가오차오 사건 당시 일본군의 규모는 고작 1개대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기에 만약 이때 중국군이 강력하게 선제 대응했더라면 일본군의 확전 의지를 쉽게 꺾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쉽게 베이핑과 텐진을 뺏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일본인 특유의 강자와 마주하면 새가슴이 돼버리는 특성 때문에라도 말이죠. 하지만 이런 엉성한 군대 체계와 숭저위안의 소극적인 자세가 중국군의 이런 기회를 손가락 사이로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숭저위안이 자신이 나라를 꿈꾸고 있을 때 사태를 관망하고 있던 관동군은 이를 화북 침략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화북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천우신조이다. 라면서 말입니다. 이에 관동군 사령관 우에다겐 키치대장과 참모장 도조히데키 중장은 본국의 명령도 받지 않고 제1혼성여단과 제11혼성여단을 출동시켜버립니다. 그러자 조선군도 이에 뒤질세라 제24단을 급파 7월 11일에는 사나이관까지 병력을 진출시켰죠. 이렇게 중국은 첫 유효타를 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일본군에게 고스란히 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편 루가오차오 사건 발발 당시
일본 본토의 육군 참모본부에서는 의견이 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육군의 주류였던 홍제파네의 주전파가 이 기회에 화베이로 출병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과 비주류였던 이시와라 간지를 필두로 한 신중파에 소련의 위협이 있는 이상 중국과의 전쟁은 절대 피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말이죠. 이때 주전파는 스탈린의 군부숙청으로 소련은 지금 혼란스럽다. 지금이 중국을 침략하기 가장 좋을 때다. 라며 자신들의 확전 명분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전파들은 이런 자신들의 주장에 제대로 힘을 싣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일본인들의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죠. 당시 일본 군인들은 루가오차오 사건 직전인 1937년 6월에 있었던 소련과의 국경 분쟁에서 소련군을 간단히 물리쳐 생긴 자신감도 있었지만 러시아에 대한 전통적인 두려움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 삼국 간섭에 두렵고 참담했던 기억과 이겼지만 이긴 것 같지도 않게 무수한 사상자만을 내고 별 얻은 것도 없이 끝났던 러일 전쟁의 기억 때문이었죠. 더구나 만주는 물론 본토인 홋카이도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렇듯 일본인들에게 러시아라는 존재는 언제든 자신들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트라우마 중의 트라우마요. 자신들을 상시 노리고 있는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죠. 참고로 후에 리뷰할 1945년 8월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받아들인 이유도 사실 2번에 걸친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 때문이 아니라 소련군의 만주 침공 때문이라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정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도 훗날 자세히 리뷰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트라우마 때문인지 주전파들은 신중파의 주장에 위축되어 잠시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대소련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과의 전쟁은 절대 반대한다 라는 신중파의 주장이 상대적으로 설득력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7월 10일 오후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군이 대거 북상하고 있다는 정보보고가 들어오자 상황은 급격히 바뀌게 됩니다. 봐라, 공산당이 집권해 망해가는 소련이 두려운 적인가? 아니면 수십만의 군대를 동원해 우리를 공격하려는 중국이 더 귀찮은 존재인가?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우리는 저 돼지들을 먼저 도륙해야만 한다. 라는 주전파의 주장과 함께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일본 육군 주전파 내에 어느 또라이가 했다는 저 말에서 소련군은 두려운 저, 중국군은 귀찮은 돼지들이라고 비유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별로 변한 것은 없지만 당시 일본에는 백인 우월주의와 동양인 비하 사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노려만 봐도 움츠려들던 중국에 대해선 업신여김을 넘어 혐오감, 즉 반중을 넘어 혐중감정까지 확산돼 있었죠. 자신들이야말로 아시아에서 제일 낙후됐던 섬나라, 깡촌 출신 동양인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약해 보이는 상대에 대해서는 더 무자비해지는 일본인 특유의 속성과 백인 흉내를 내고 싶어했던 그들의 비뚤어진 욕망이 그들 본연의 야만성과 결합해 증오심으로 폭발해버린 것일까요? 결국 이런 비이성적인 증오심은 중국 대륙에서 일본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이라는 끔찍한 만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인명경시 사상에 대해선 둘째가라면서러운 중국인들의 속성까지 더해지자 대사륙전은 핵분열급 시너지 작용으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인본주의와 도덕주의라는 관념 따위는 완전히 무너진 전쟁 행위로 말이죠. 그래서 중일전쟁을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지막지한 전쟁이라 하더라도 이런 이유가 아니라면 전쟁 기간 동안 무려 6천만 명에 육박하는 인명손실이 났다는 것을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보통 2차 세계대전하면 떠올리는 것은 유럽전선이나 태평양전선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끔찍한 전쟁은 중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만 세계대전사를 정리했던 주체가 유럽인들과 미국인들이다 보니 유럽과 태평양에서의 전쟁이 더욱 부각됐을 뿐이었고, 거기에 더해 중국의 공산화로 국민당이 주로 싸웠던 중일전쟁의 의미가 중국 공산당에 의해 평가절하됐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런 주전파의 주장에 군부의 나팔수였던 우익계 신문들까지 거국일치를 부르짖으며 거들기 시작하자 전쟁의 주도권은 주전파에게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주전파들의 겁박과 이에 경도된 여론의 압박에 못 이긴 고노의 내각은 결국 불확대방침을 정한 지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 결정을 180도 뒤집어버리죠. 그리고 1937년 7월 11일에 열린 강요회의에서 제멋대로 출동한 관동군 2개 여단 및 조선군 제24단에 대한 처벌은커녕 사후 승인까지 하게 되죠. 이렇게 주전파에 휘둘린 일본 내각은 장제스가 예측한 대로 루가오차오 사건을 빌미로 삼아 중국과의 전면전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를 완벽히 굳혀버리는 사건이 상하이에서 일어났죠.
8월 9일 일본 해군 육전대 소속의 중위 하나가 중국군 경비병의 제지를 무시하고 상하이 서쪽에 있는 중국 공군기지인 흥차오 공항에 멋대로 들어가려다 사살당해버린 것입니다. 이에 그때까지도 육군의 행동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부르짖으며 개전에 반대했던 일본 해군까지도 이를 명분 삼아 8월 13일 육군의 뜻에 동조하기로 결정합니다. 해군까지 육군의 뒷배를 자처하며 개전에 찬성하게 된 것이죠. 루가오차오에서 발생한 육군 병사의 설사와 며칠 후에 일어난 해군 육전대 장교의 객기가 순식간에 중일 양국의 전면전으로 확대돼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이 전쟁이 무려 8년에 걸친 참혹한 혈투로 이어지리라고는, 그리고 수천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져 결국 일본을 패망으로 이끌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은 어떻게 하든 중국을 침략하려고 혈안이 돼 있었기에 시간과 방법의 문제일 뿐 어차피 전쟁은 일어났을 것입니다.